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1년도 첫 시험이죠. 소방에 관련된 시험 중에 우리 소방 간부보생 시험 1월달에 실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좀 우리가 한번 오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요 문제 풀이를 해드리기 앞서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모여가지고 우리 시험도 아닌데 간부보생 시험 문제를 풀어봐야 되느냐, 그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그 풀이 과정을 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소방 간부보생 시험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 지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교수님들이 신경 써서 만든 지문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간부보생 시험에서 다뤘던 문제들 중에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된 문제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풀어보셔서 느끼겠지만 난이도가 뭐 탁월하게 높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시험보다 난이도가 더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얘가 오지선다형 문제고, 그리고 이제 25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관계복귀 문제도 좀 섞여 있긴 한데, 시간 안에,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으로 돼 있고, 이제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간부보생 시험은 여기서 한두 개 이상 틀리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과목들도 또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 뽑는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강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스트레스는 관심 없고, 뭐 알죠? 나만 아니면 돼, 그지? 우리 시험하고 연관성이 가장 깊은 시험이 간부보생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전통적으로 이 간부보생 시험 보고 나면은 적당하게 스케줄 봐서, 이게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스케줄 봐가지고 제가 모든 학원에서 이 간부보생 시험에 그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날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침 뭐 이제 우리가 오전 수업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서 수업이 없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여러분들한테 특강 수업, 그러니까 오늘 이제 특강 이제 문제풀이 그 과정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드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겠고요.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앞부분이라도 좀 풀어봐서 느끼시겠지만 문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이거 풀어본 친구들은 좀 자신감이 생겨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난이도가 어땠나?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한테 헛된 그 뭐 장밋빛 꿈을 심어주면 안 돼.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쉬웠어요. 그냥. 알겠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다 맞았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오늘 제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긴 했지만서도 글쎄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다 나왔습니다. 물론 강조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넘어간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은 책에 색깔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손도 못 댈 만한 문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건지 뭐 일단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걸 바탕으로 올해 우리 시험은 어떤 식으로 한번 나올 건지를 마지막에 가가지고 제가 총평 형식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100말이 필요 없죠. 지금 100날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눈치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자연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연발화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시죠? 자연발화가 뭐죠? 열의 축적. 자, 일단 열이 축적이 되죠. 스스로 불이 붙어가지고 일어나는 걸 자연발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발화에 대한 설명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발화라고 해놓고 1, 2, 3, 4, 5번 쭉 읽어보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말이조와 자연발화의 구비조건이 사실 이거 뭐 물어보는 거죠? 가연물 구비조건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불에 잘 타는 물질일수록 자연발화가 잘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가연물의 구비조건을 가지고 지금 자연발화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했었는지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제 수업을 안 들으셨다 손 치더라도 아마 가연물의 구비조건 정도는 아실 거고, 혹시 소방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간부보생 시험 맛보기로 들어오셨다면 그냥 가연물의 구비조건이라는 걸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열 축적이 용이할수록 자연 발화가 쉽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1번은 그냥 요 자연 발화에 대해서 가장 스탠다드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요. 원래 자연 발화라는 것 자체가 열의 축적이 돼가지고 불이 붙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고로 열 축적이 용이할수록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쉽다. 1번은 그냥 손댈 필요도 없이 너무 스탠다드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열전도율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열전도율. 그럼 여러분들 벌써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겠지만, 좀 짧게 해설해 드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요거 그대로 아시죠? 하고 넘어간다고. 자, 그런데 열전도율, 뭐죠? 일단 내가 열을 받았어. 주변으로 주는 걸 우리가 열전도율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열전도율이 높대요. 그럼 내가 일단 열을 받았죠? 뭐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자, 내가 열을 받았습니다. 근데 열전도율이 높대요. 그럼 열을 어떻게 하지? 주변에 다 줘버립니다. 그럼 나는 온도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잘 안 높아지겠지? 우리 분명히 자연 발화라는 게 열의 축적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이 지금 전제 조건이라고 맞습니까? 1번이 맞다라면 2번은 지금 열전도율이 크면 1번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열의 축적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열전도율이 낮은 물질일수록 1번이 잘 돼요. 열의 축적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1번 지문은 모든 지문들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열의 축적이 잘 돼서 자연 발화가 잘 되는 거지, 열전도율이 높으면 오히려 열의 축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발열량이 큰 물질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소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이죠. 발열량이 크다는 얘기는 똑같은 물질이지만 열을 더 많이 발산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애들일수록 발화가 잘 됩니다. 3번도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4번은 주위의 온도가 높대. 그럼 그만큼 내가 뭐를 하기가 쉽지? 열에 축적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널린 게 열입니다. 그 그냥 주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열의 축적이 용이하게 되겠다. 지금 모든 내용이 1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주위 온도가 높으면 열의 축적이 용이하겠구나 해서 4번도 옳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면적인데, 자, 표면적도 마찬가지죠. 표면적이 넓을수록 열과 닿는 면적이 증가하지, 그러면 열의 축적이 잘 되겠네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맞습니까? 해서 요걸 종합하면은 1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해서 그렇지 사실 아시죠? 그냥 뭐다. 사실 머릿속에 뭐만 따지면 돼. 잘 탄다, 잘 안 탄다, 그거 따지면 돼요. 그냥 잘 타면 자연 발화가 잘 되는 거고, 잘 안 타면 자연 발화가 안 되는 건데,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열전도율이 높잖아요? 그럼 이건 잘 안 탄다야. 그래서 자연 발화가 안 일어나는구나. 원래 짧은 해설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2번은 화재 하중을 산출하는 요소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무슨 문제입니까? 두 글자로 하면? 공식입니다. 공식. 화재 하중을 산출하는 요소라는 말 나오죠? 자, 공식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걸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뭐죠? 그렇죠. 공식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계산 문제는 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머리를 진짜 잘 썼습니다. 교수님들 참 똑똑하세요. 왜? 화재 하중 계산할 때 필요한 그 공식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딱 4개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쓸데없는 거 하나만 집어넣으면 이게 오지선다형 문제가 돼요. 원래 오지선다형 문제 만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 지문 중에 되게 거지 같은 지문들이 꼭 하나씩 껴있어. 그런데 이거 굉장히 지금 잘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제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을 쓰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떠올려야 되지? 화재 하중 공식을 떠올려야 되겠죠? 자, 화재 하중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자, 이 모든 걸 더해라.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 모든 걸 다 더해라. 불에 타는 물질이 2개 이상 나왔을 때,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가연물에 질량 개념이 나오겠네요. 가연물의 질량. 자, 근데 질량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질량이라도 얼마만큼의 열을 내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 질량에다 뭘 곱해주죠? 가연물의, 그렇지, 단위 발열량을 곱해줍니다. 이걸 곱해줘버리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어떤 일정한 질량에서 나오는 총 열량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지? 화재 하중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공부들 하셨겠지만 이 화재 하중은 대신에 뭐에 반비례한다? 그렇지, 면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오히려 면적에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그랬죠. 근데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위험물이, 그러니까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이 많아도 면적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그 가연물의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100평짜리 앞마당이 갑자기 10,000평이 돼버렸어. 그럼 그 안에 있던 위험물의 하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면적은 반비례 관계라는 거고, 이제 여기다 뭘 곱해주냐면 이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 뭘 깐다 그랬지? 목재를 깔아준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등가 가연물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비교 대상이란 표현이죠. 그래서 생뚱맞게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찾는 거는 금방 찾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 쉽게 풀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공식만 외우고 계시면. 근데 공부를 전혀 안 한 친구들이 만약에 1, 2, 3, 4, 5번을 이렇게 읽어봐요. 그럼 어때? 가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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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실. 그리고 생뚱맞게 목재가 껴있지. 에이, 목재가 아닐 수도 있지 라고 해서 4번을 찍으면 다 틀리는 겁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알겠습니까? 전혀 생뚱맞기는 해,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게 다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목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이게 이제 공식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가연물의 질량 거기에 있나요? 있네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단위 발열량 있습니까? 그러네요. 여기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면적이 있습니까? 화재실의 바닥 면적이라고 나오죠? 여기 5번 있네요. 자, 목재의 단위 발열량 있습니까? 네, 4번 있네요. 자, 뭐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연물의 배열 상태 이런 거는요, 상관이 없구나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결론은 뭐다? 그렇죠. 이거 화재하중 공식물을 물어보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3번은 이거 제가 누차 강조했던 그거예요. 아예 순서 자체도 바뀌지도 않았어요. 무. 기억나요? 우리 외울 때 아시죠? 무, 비, 재 해가지고 6가지가 나왔지? 소화활동 설비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다 소화활동 설비죠. 1번은 소화 용수 설비.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요, 너무 많이 나왔고, 이거 솔직히 3번은요, 거의 안 틀려요. 이거 빵점 면하라고 내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소방시설에서는 맨날 어떤 문제 나온다 그랬죠? 소화활동설비를 가지고 딴지를 걸 거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소방시설의 분류가 다른 거 하나 찾으래. 근데 분류가 다른 거 찾으라고 했더니 끼껏 한다는 짓이 소활동 설비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용수 설비 하나 집어넣는 정도죠. 근데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소활동 설비를 만약에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요, 이건 아무 데미지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예요. 우리 교재 4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게 바로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이라는 거죠. 이게 간부부생 시험에서는 하인리의 이론을 종종 물어보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외우라고 한 적 기억나십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꼭 얘기했던 게 있죠. 하인리히의 이 재해 연쇄 이론 있죠? 이 순서 좀 외우라고 맨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순서가 예전에 간부부생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순서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순서 말고 또 물어볼 게 있다면 아마 그 순서 중에 직접적인 원인을 물어볼 거다라고 분명히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문제 딱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의 5단계 중에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는 3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하인리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 사람이 원래 보험회사 직원이거든요. 그 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 이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막 데이터 자료로 막 연구를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 논문처럼 써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문제였던 건 이거였대요. 사회적인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소가 문제였다. 저 아마 2개 다 있을 거예요. 사회적인 환경 3번, 유전적인 요소 1번. 얘네들이 묶어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요. 사회적인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소. 제가 분명 이거 외우라 그랬거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를 만든다 그랬죠? 개인적인 결함을 만든다 그랬죠? 이게 2번째 단계예요. 개인적인 결함. 그런데 개인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가 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개인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러 갔어. 그럼 일하러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한다 그랬지?
불완전한 행동을 보이든지 불완전한 상태를 보인다 그랬죠. 여기서 불완전한 상태라는 말은 없지만 불완전한 행동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고를 내면 이게 재해로 이어지는 거니까 세 번째 단계이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 바로 뭡니까? 불완전한 행동 또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누차 강조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 순서 아니면 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해 시험에 나온 건데 이 정도면 거의 적중한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험이 아니라 간부생 시험이라는 게 마음 아픈데,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이거 내잖아? 그럼 제가 또 강조할게요. 순서 아니면 이거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부생 시험에서 이미 낼 거 다 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볼 건 뭐겠어? 순서 문제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문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순서는요, 제가 마르고 닳도록 강조를 했으니까 꼭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어쨌든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사실은 요게 관계법규 문제 중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관한 내용이죠. 아니, 왜 관계법규가 소방학개론에서 나오나요? 우리 시험도 그러나요? 그게 아니야. 간부생 시험은요, 관계법규 그 과목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관계법규를 물어보고 싶어. 소방관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지. 범위를 넓혀놓고 뭐를 집어넣습니까? 예, 소방학 개론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그냥 한번 풀어보셔야지. 알겠습니까? 자, 내용 볼게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뭐지?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 선임 신고를 소방부 분약 또는 소방서장한테 하고, 대리인의 그 규정된 날짜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시험 시간에 저희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1번 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된다. 2번은 14일 이내에 소방부 분약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3번도 사실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질문이에요. 요게 기출문제 꽤 많이 나왔던 지문이거든. 뭐지? 네가 만약에 퇴직을 했거나 해임을 했으면 본부장 소방서장한테 그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번도 이게 낯선 문장은 아닐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4번은 뭘까? 자, 5번부터 먼저 할게요. 그리고 제조소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해야 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인데, 보통 안전관리자의 자격 같은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맞아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답이 4번일 건데 이게 어려웠어요. 솔직히 인정. 요거는 되게 지엽적으로 낸 거 맞습니다. 자, 볼까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뭐가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를 본부장 소방서장이 정하면 안 돼. 생각해보세요. 대리자의 자격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본부장 소방서장이 정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동네마다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본부장 소방서장은 그 동네의 소방에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본부장 소방서장이 정하면 각 동네마다 기준이 다 제각각 달라지니까 이런 걸로 정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이거는 대통령령 아니면 행정안전부령 정도로는 정해져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국가적으로 통일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뭔 소리인지? 이거 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시도지사나 본부장 소방서장이 정하면 안 돼. 이건 왜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정하는 순간에 동네마다 기준이 다 제각각으로 된다고요. 통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도 요게 틀렸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령 아니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데, 보통 요 자격 같은 거 중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경험 있는 자로서 뭐로 정하는 자를 지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적어도 뭐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 본부장, 소방서장 이런 거 못 정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해서 답은 4번인데, 요거는 관계법규 공부하는 친구들은 지문 좀 잘 읽어보세요. 왜?
또 한 수 배웠잖아. 아, 이런 지문도 있었네. 저는 그래서 이 공개된 기출문제를 좋아해요. 우리가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 비중의 차이는 있다고. 이걸 바꿀 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너무 지엽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부보생 시험에서 이런 게 한 번씩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관계법규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지문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기 있는 걸 다 한번 읽어보세요. 왜? 다른 걸 바꿔서 낼 수도 있거든요. 이해하겠습니까? 5번에 나와 있는 걸 행정안전부령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들은 내 걸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오늘 한번 풀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해서 5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를 다 설명을 안 드렸어요. 쭉 보면서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나가는 게 우리 교재 457페이지에 있어요. 그 457페이지 보시면은 요게 매뉴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내용이 있는데 이거 안 읽어주셨는데? 자, 그럴까? 그러면 제가 지금 딱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억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죠. 국가적 차원이래. 이게 매뉴얼의 엄마입니다. 엄마. 마더 오브 매뉴얼. 알겠습니까? 무슨 매뉴얼일까?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거에 표준을 정해놓는 거지. 스탠다드야. 그래서 이게 뭐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키워드는 국가적 차원이에요. 매뉴얼의 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가적 차원이란 말이 나오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란 말이 등장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쭉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재난 현장에서의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이런 말 나오죠. 현장에서 직접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매뉴얼로 만들었죠. 그럼 그 매뉴얼 이름을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지을 것 같아요? 행동 매뉴얼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사정은 여러분들 시험 나왔을 때 엿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는 게 아니야. 저기 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거 매뉴얼 이름을 우리가 요령을 말하는 거니까 행동 매뉴얼로 정하면 어떨까요? 야,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애들이 쉽게 풀 거 아니야. 행동 매뉴얼 말고 뒤통수를 치자. 액션 매뉴얼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정해요? 그렇게 안 하겠지, 당연히. 자기네들이 써야 되는 거니까 재난 현장에서 현장 어떤 행동을 정해놨으면 행동 매뉴얼이라고 하겠죠. 그럼 우리는 읽으면서 행동자가 나오면 그냥 행동 매뉴얼을 찾으면 돼.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다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야,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두루뭉실하게 실무라고 묶어버리는데 요 실무 매뉴얼은 행동 매뉴얼보다 한 단계 위가 있어요. 표준 매뉴얼을 가지고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보는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는 핸드북 있지? 요게 바로 행동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교재 한번 보세요. 457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있는 내가 교재 딱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매뉴얼의 엄마, 그게 표준 매뉴얼. 그 밑에 실무자들이 보는 실무 매뉴얼,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보는 핸드북, 그게 바로 행동 매뉴얼. 이런 식으로 딱딱딱 매뉴얼의 종류가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아,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구나. 요거는 최근에 소방안전 교육사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매뉴얼에 관한 거. 그래서 매뉴얼에 관한 건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요 정도 난이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딱 그대로예요. 국가적 차원이면 표준 매뉴얼, 실무자들이 보는 건 실무 매뉴얼, 재난 현장에서 행동을 규정한 건 행동 매뉴얼. 이 끝이에요. 한 번만 공부하시면 더 이상 안 헷갈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요, 제가 항상 밀고 있는 바로 그거죠. 뭡니까? 재난관리 주관기관입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요번에 한번 나올 타임이 됐어요. 지난 시험에 뭐 나왔었죠? 재난 나왔어요.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구분하는 거. 그럼 이제는 주관기관. 그 재난 구분하는 거랑 주관기관 연결하는 문제가 스타일이 매우 비슷하거든. 문제 내기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올해 간부보생 시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동안 잘 안 나왔던 재난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용 한번 볼게요. 1번. 자, 도로 터널 사고죠? 행정안전 볼까요? 도로 터널이죠. 도로 같은 거는 교통수단 아닌가요? 어딜까요? 국토교통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2번째.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근데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급이란 말이 나 모르겠으면 공급으로 바꿔라. 그리고 가스 공급에 관한 내용이지 에너지에 관한 건 어디다? 무조건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업통상자원부.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까? 쉽게 푸신 분도 있을 거예요. 3번.
해양 분야의 환경오염 사고는 당연히 해양수산부가 가져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금융이란 말 나오면 당연히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이란 말이 나오면 금융위원회. 이렇게 보니까 왠지 전산이란 말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죠? 이거 답 진짜 잘 만드신 거예요. 저도 한 수 배웠어요. 아주 잘 만드신 거야. 그런데 금융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있어요. 금융위원회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장 및 공연장이잖아. 누굴 것 같아요? 경기장, 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겠죠. 문화체육관광부. 알겠습니까? 자, 최근에 바뀐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감염병 재난 있죠, 감염병. 우리 코로나, 이것도 나올 수 있어. 감염병 재난. 어디지? 보건복지부지? 자, 적어보세요, 일단. 감염병 재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적었습니까? 보건복지부. 한 문장 더 적으세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청. 알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그 질병관리청이 작년에 원래 질병관리본부였죠? 질본이라고 하잖아. 그게 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감염병에 관한 업무를 아예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놓으시면은요, 최근에 바뀐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2번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도 요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말씀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 씨발 뭐야 이거. 저 처음 보는 거 나왔는데. 자, 처음 보는 거 나왔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럼 그게 답이겠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볼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 수업 시간 안 한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4번 빼고. 자, 1번. 일산화탄소죠? 자, 일산화탄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뭐 배웠어요? 무색무취.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뭐 이런 거 배웠죠. 읽어볼게요. 인체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 기능을 약화시켜서 질식하게 한다. 어때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1번은 옳은 얘기입니다. 자, 2번. 시아나소 기억나요? 질소, 불완전연소, 인화성, 맹독성 뭐 이런 말 기억납니까? 읽어볼게요. 시아나소는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 섬유류가 불완전 연소 나왔네. 무색의 맹독성 가스로서 청산가스. 단 한 문장도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염화수소 기억나요? 이거 물에 되게 잘 녹죠. 염산. 그리고 막 자극성이고 금속을 부식시키고 기억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염화수소는 염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염화비닐 수지. 이게 PVC죠. 이름 바꿨잖아. 염화비닐 수지. 맞습니까? 이게 PVC 말하는 거야. 전선, 피복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면 물에 녹아 염산이 된다. 정확하죠, 지금 표현. 알겠습니까? 자, 일단 건너뛰고요. 5번. 아크로레인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유지류 기억나요? 유지류? 그게 끝이야. 자, 읽어볼게요. 아크로레인은 석유 제품, 유지류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며 공기와 접촉하면 아크릴산이 된다. 이거 우리 교재며 뭐며 정확하게 다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해서 지금 1, 2, 3, 4, 이게 1, 2, 3, 5번이 다 정확해. 그럼 답은 4번일 건데, 자, 일단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할로겐 원소 좀 외우십니까? 할로겐 원소? 할로겐 원소 순서. 우리 왜 할론 소화약제 할 때 내가 이거 정도 순서대로 좀 외워달라 그랬었잖아요. 자, 볼게. 자, 할로겐 원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할로겐 원소는 뭐가 있습니까? 불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브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불소, 염소, 브롬. 맞습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수소랑 결합할 수 있는데, 자, 요렇게 되는 게 있고 요렇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말한 이게 HBr 이렇게 있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우리 책에 있는데 불화수소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불화수소.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거라니까. 불화수소. 자, 불화수소는 어떤 성질 갖고 있지? 모래나 유리를 부식시키는 성질 갖고 있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염화수소. 염화수소는 이게 물에 녹아서 뭐가 된다고? 염산이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물에 어떻다는 얘기지? 잘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얘 한번 유추해 볼까? 얘가 이제 브로마수소인데 지금 시험에 나온 거지? 브로마수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같은 원소, 같은 족이라면서 할로겐 원소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다 어떨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라고 맞습니까? 여기 있는 애들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라고요. 맞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볼까? 이 불화수소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물에 되게 잘 녹아. 물에 녹아가지고 병에다가 보관해야 하는데 이 모래를 녹여버린다고 병 속에 보관을 못해. 플라스틱 병 속에 보관해요. 알겠습니까?
이거 물에 녹아서 염산된다며, 맞습니까? 그럼 물어볼게. 이 브로마수소 물에 잘 녹아야 돼, 안 녹아야 돼? 잘 녹아야 되죠, 당연히. 맞습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무극성 분자들이, 아니 극성 분자들이기 때문에 물에 다 잘 녹아요. 여기 묶여있는 애들은 성질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거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어려운 거 낼 수가 없다니까. 자, 브로마수소는 방염수지류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며,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어. 틀렸다고 말 못해. 당연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온이나 상압에서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다? 아니야. 얘네 계열 애들이 전부 다 물에 잘 녹아요. 알겠습니까? 바로 얘랑 같이 위에 있는 염산이 물에 얼마나 잘 녹는데 얘도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좀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극성 분자예요. 이제 조금 어렵게 설명드릴게요. 이 극성 분자인데 우리 물이 대표적인 극성 분자죠? 혹시 기억나요? 그 극성은 극성끼리 친하다. 그 물은 굉장히 용해성이 좋다 그랬잖아. 그 얘네가 극성 분자니까 이거 전부 다 어떻다? 이거 물에 되게 다 잘 녹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따로 여기는 뭐 성질을 적어 드릴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시험장 가가지고 이걸 모른다선 치더라도 1번, 2번, 3번, 5번 보세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럴 땐 과감하게 4번 찍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9번도 제가 밀고 있는 그러니까 밀고 있는 예상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위험물의 주의사항 물어보는 건데, 요 근래 본 시험들 있죠? 여기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소방안전교육사 최근에 본 시험에도 나왔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주의사항을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답은 뭐 쉽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 꼭 이 문제가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좋은 줄 아세요? 그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일류 위험물 중에서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2류 위험물 중에서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류 위험물 중에서는 자연발화성 물질, 그리고 5류 위험물. 알겠습니까? 보통 얘네들을 가지고 사지선다형을 진짜 잘 만들어요. 그런데 오지선다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류 위험물이 낑겨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같으면 6류 위험물 냈을 텐데 문제 쉽게 내신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이 좌르륵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빛을 발하는 애가 하나 있죠.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그거, 인화성 자자. 기억납니까? 인화성 자자.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화기엄금이라 그랬어요.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인화성이란 말 들어가거나 자로 시작하는 애들은 무조건 다 화기엄금이구나. 알겠습니까?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몇 번입니까?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그 오류 위험물이 바로 뭐지? 자기반응성 물질이잖아요. 맞습니까? 자기반응성 물질이니까 당연히 화기 엄금에 충격 주의가 들어가죠. 우리 다이너마이트 니트로그리세린 얘기했잖아, 수업 시간에. 다이너마이트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신다면 화기 엄금 충격 주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나머지는 뭐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것들 다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가 오답으로 나올지 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도 제가 늘 강조했던 그거죠. 포소화약제 혼합 방식. 이거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런데 드디어 대망의 유종의 미를 장식했어. 그동안 안 나왔던 게 바로 프레셔 프로포셔널 방식이거든요. 이 드디어 나왔죠. 벤츄리관의 벤츄리 적용 플러스 펌프 가압수라는 말이 나와요. 요게 바로 프레셔 프로포셔널 방식이죠. 2018년도 하반기 때 2018년도 하반기 때 3번이 나왔었어요. 2019년도 문제에서 1번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소방안전교육사 문제에서 그 펌프 프로포셔너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나온 거지. 알겠습니까? 압축공기포 혼합장치는요, 그냥 넣은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우리 교재 보면 214페이지에 나와 있어. 그 제가 맨날 포소화약제 그 소화설비 얘기할 때 강조했던 거. 알겠습니까? 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 뭐가 나올까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외우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얘는 답은 2번이 되는 건데 뭐 이걸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린다기보다는 강조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전기화재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물어봤죠? 사실 이거는 우리 단순함기로 가면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몇 가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전기화재라면요, 항상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키워드로 등장하지, 머릿속에? 전기화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나와야 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비전도성. 뭐라고요? 비전도성 물체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야. 전기화재를 잡기 위해서는. 뭐를 활용한다? 비전도성 물질을 활용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전도체 물질, 자, 비전도체 물질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비전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화재를 잡을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기화재를 잡을 건데,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 생각엔 딱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지? 이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불 끄기 제일 좋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누가 있지? 누가 있어요? 분말이잖아요. 뭐는 안 돼요? 포소화약제 이런 거 뿌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수계소화약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있겠지. 근데 제가 대표적인 걸 일단 두 개만 적을게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1번에 보니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나왔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와. 인산염류 소화약제, 중탄산염류 소화약제라는 말이 나오죠? 맞습니까? 인산염류 소화약제가 뭐지? 이런 거 안 해줬는데 그러면 안 돼. 해줬어. 안 해주셨는데요? 인산염류라며. 제일, 인산, 암모늄,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옆에 적어놓으세요. 인산염류 소화약제가 뭐 말하는 거야? 제일인산 암모늄, 그거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인산염류. 인산염류 소화약제가 뭐냐면 제일인산 암모늄이라면 인산 있잖아, 인산. 제일인산 암모늄 맞습니까? 이게 뭐 말하는 거지? 3종 분말 소화약제, 이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면 탄산염류는 뭐겠어요? 탄산염, 중탄산염류? 중탄산염류는 뭘 말하는 거지?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중탄산 나트륨, 중탄산 칼륨. 중탄산 나트륨, 중탄산 칼륨. 누구 말하는 거야? 그치? 1종, 2종, 4종,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 말하는 거야,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가 전부 다 뭡니까? 분말 소화약제 말하는 거야. 분말 소화약제인데, 이 머리 잘 썼잖아. 이 좀 교수님들 말 바꾼 거잖아요. 몇 종 분말 이런 말 안 쓰고 인산염류 소화약제, 중탄산염류 소화약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고체 에어로졸인데, 이거는 우리 본 수업 시간에 강조는 안 했어. 얘는 그냥 고체 에어로졸이잖아요. 그죠? 뭡니까? 고체 물질을 에어로졸이라고 해서 미세한 입자로 날려. 미세한 입자로 날리는데 그게 바로 이거야. 전기전도성이 되게 낮아요. 전기전도성이 되게 낮은 애를 에어로졸이라는 게 여러분들 모기약 생각하면 돼. 아주 미세한 입자로 그냥 분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전기 사이로 껴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불을 되게 잘 꺼요. 그러니까 고체 에어로졸 혼합물 나오면 그냥 이거 전기화재 되게 잘 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는 소화약제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체 에어로졸 혼합물도 어떻다? 이게 전기전도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전기화재 쓰기가 좋다 이런 얘기인데, 설령 1, 2, 3, 4번 갖다 고민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하나만 딱 생각해, 날 믿으면 된다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팽창질성이나 팽창진주함이죠? 제가 이거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라 그랬어요? 금속화재 끝. 답은 그래서 5번이 알겠습니까? 얘네들도 그 전기화재 못 끄나요? 내가 지금 뭐라 그랬지? 끄냐 못 끄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끌 수는 있어도 안 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전기화재는 차라리 위에 있는 1, 2, 3, 4번을 쓰는 게 좋지, 팽창질성이나 팽창진주하면 거의 못 끈다고. 그냥 아예 묻어야 돼, 끌려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 좋지가 않죠. 그 금속화재라고만 외우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금속화재에 가장 적응성이 좋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가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할 때 있어. 야, 팽창질성, 팽창진주하면 난 무조건 금속화재. 답은 5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전기화재를 우리는 찾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어려워가지고 좀 우리가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뭐가 나오면 돼? 우리가 외웠던 내용이 바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2번은 뭐 설명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뭐 찾는 거야?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죠?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겠다. 개방형이 뭐지?
일제살수식 끝. 알겠어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가 개방형 애들을 사용해. 그거 빼놓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전부 다 뭡니까? 폐쇄형을 쓰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나죠? 이거는 의외로 풀이는 짧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이쿠, 법규 내용이네. 제가 얘기했죠? 왔다 갔다 한다고. 자, 그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이 관계법규 공부하는 친구들 올해 스프링클러 봐두자. 내 생각에 옥내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 이 두 개 좀 잘 봐두세요. 왜냐면 옥내소화전은 작년에 나왔었거든. 작년에 관부고생에서 우리 시험에 내려올 수 있죠. 스프링클러는 너무 뻔하잖아. 이 스프링클러는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계속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어쨌든 잘 봐둡시다. 알겠습니까? 자, 스프링클러 볼게요. 자, 스프링클러 첫 번째. 이거 그런데 저거 물어봤어요. 기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스프링클러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상황형 문제입니다. 상황형. 자, 첫 번째.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박물관 같은 데가 뭐지? 문화, 집회, 종교, 운동시설이죠. 문화, 집회, 종교, 운동시설이지. 여기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는데 수용인원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몇 명? 무조건 100명이라 그랬지. 근데 요즘 200명이니까 여기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돼요. 설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영화 상영관이죠. 영화 상영관은 여러분들 두 종류입니다. 그냥 영화 상영관 그러면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맞습니까? 근데 영화 상영관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반 딱 잘라서 얼마라 그랬지? 500제곱미터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지하 무창층일 때 스프링클러 달라 그랬어요. 맞나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지하층 맞아. 그런데 영화 상영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밖에 안 돼. 지하 무창 500이거든. 근데 이게 300이다? 그러면 여기는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해서 설치하여야 되는 대상물이 아닌 건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방병원은 그냥 병원이죠. 병원자 들어가는 건 내가 얼마나 그랬지? 혹시 외운 것 중에? 병원자 들어가면? 각종 병원, 노유자 시설, 요양병원. 맨 마지막에 있었죠? 600제곱미터예요. 600제곱미터인데 큰일 났네. 이거 나 혼자 공부했네. 나 올해 또 소방관 되면 어떡하지? 자, 괜찮아. 어차피 체력에서 떨어져. 자, 요즘 힘들어서 안 돼. 이게 얼마야, 이거? 600제곱미터인데 봤더니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래잖아. 그럼 여기는 스프링클러 달아야 된다. 알겠죠? 니네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내가 원서 접수 할 거야. 가가지고 내가 확 조정 점수 다 올려놔 볼란 게. 알겠어요? 내가 전부 100점 맞아버릴 거야, 가가지고. 영어는 꽈락이시잖아요. 소방만 알겠습니까? 그래 니네 소방 점수 다 떨어뜨려 버린다. 오케이. 어디로 접수할 거냐고? 비밀이야. 자, 보자. 어떻게 접수해 접수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류터미널. 이 물류터미널 나왔네. 물류터미널 뭐야? 5000제곱미터 이상이든지 수용인원 500명 이상이든지. 근데 여기 봤더니 6000제곱미터야.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는 스프링클러 달아야 되겠다. 그죠? 5번 같은 건 따로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10,000제곱미터면 누가 생각해도 여기는 스프링클러 달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10,000제곱미터는 너무 넓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농수산물 공판장인데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농수산물 공판장은 뭐야? 또 표정 봐봐. 딱 하는 명이야. 안 알려주셨는데요? 있어. 알려준 것 중에 어디에 포함돼? 농수산물 공판장 뭐 어디에 포함될 것 같아? 자, 한번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믿어보자. 어디에 포함될 것 같아요? 운동시설? 물어본 거야 그냥.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지. 공판장 알아? 공판장? 뭐 하는 데야? 숙박시설이야? 물건 파는 데야. 판매시설 알겠습니까? 근데 판매시설은 아시잖아.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수용인원 500명 이상의 스프링클러 달아야 되는데 이 10,000제곱미터는 당연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애들이 그러더라. 오씨, 판매시설 안에 농수산물 공판장 있다는 거 안 알려주셨는데요? 그 책 좀 보라고. 거기 있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공판장은 판매시설 맞아요. 알겠어요? 딱 봐도 뭐 도매시장 같은 거구만. 느낌이. 그러니까 어쨌든 2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 다 맞는 건데 요 정도 문제는 푸실 줄 아셔야죠. 알겠습니까? 스프링클러 잘 봐주십시오.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14번은 제가 늘 강조했던 그거예요. 우리 교재 378페이지도 나오는데 구조대 화수산고지 순서도 안 바꿨어? 화수산고지 답 비읍이네. 비읍 틀렸네.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15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요령 갖다가 못 풀어,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해도 이게 설명하기도 짜증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해드릴 게 없거든. 진짜 이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좀 속된 표현인데 통박을 한번 굴려봅시다. 알겠습니까? 해볼까? 자, 일단 기억은 다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기억은 읽지도 마. 이거 읽고 앉아있어. 고민해 가가지고 씨발 기억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잘 모르겠는데. 야, 기억은 다 들어가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기억은 다 들어가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난의 예측이야. 뒤에 거 읽지 말고 앞에 거 볼게. 재난의 예측이다. 자, 재난의 예측은 여러분들 어떨 때 할 것 같아? 평상시일 때 할까요? 재난이 지금 막 발생해서 오고 있을 때 할까요? 재난이 왔을 때 할까요? 재난의 예측? 올해 여름에 태풍이 올 것 같아 라는 말 언제 해? 지금 오고 있는 중간에 올해 태풍이 올 것 같아. 오고 있는데? 벌써? 이러고 있겠지? 태풍 막 치고 있어. 야, 올해 태풍이야! 이러고 있어요. 태풍이 올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어? 태풍이 올 것 같아 라고 언제 말해? 평상시 때 한다. 평상시 때. 태풍이 전혀 안 칠 때. 예를 들어 요즘 같을 때. 올 여름에는 태풍이 꽤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거 평상시 때 하는 거다. 이것도 예방 단계 하는 거 맞아요. 재난의 예측 및 예측 정보 등의 제공이나 이용에 관한 체계를 구축해 놓은 건 요건 한가할 때 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재난의 예측. 저는 끝까지 다 안 읽었고요. 재난의 예측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측을 언제 합니까? 평상시 때. 이 예방 단계라는 거 한번 써볼래요? 안 되겠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볼게. 예방이란 말이 앞으로 시험에 나오잖아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내가 평상시 때 해야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참고로 1번도 평상시 때 하는 거야. 재난에 대응을 만한 조직 구성하는 거는요, 오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때 구성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재난이 오고 있으면 훈련을 하겠지, 이 사람들하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전부 다 예방 단계 맞고, 디귿 잘 보세요. 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교육이나 훈련. 교육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이건 예방 단계 맞아요. 요거는 약간 요령이 통해. 교육은 원래 한가할 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훈련은 대비 단계가 되겠지만 교육은 이거 한가할 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육이란 말도 나오고 홍보라는 말도 나오지. 천만 다행이다. 디귿이 쉽다 지금. 알겠습니까? 안 다행인데요? 어쨌든 지금 답은 3번, 4번, 5번 중에 있는데요. 끝까지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규정. 자, 규정 제정이란 말 나왔네. 이거 한가할 때 하는 겁니다. 다행이야, 지금 이런 단어가 다 있어서 그나마 규정을 제정한다는 말, 법을 만들고 규정을 제정하는 건 그나마 이거 평상시 때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게 미음을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어. 이 문장은 있어, 책에. 재난관리자원의 비축이나 관리. 요건 언제 하는 겁니까? 요건 이제 실제로 재난이 오고 있을 때 하는 거죠. 자원을 비축하고 하는 거, 요거는 대표적인 대비 단계 때 하는 일. 이건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미음이 딱 뭐가 되는 거야? 답이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러면 5번이 또 날아간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미음 빼놓고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이거 되게 어려웠다는 거 인정.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예방이란 말은 뭐다?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16번. 자, 16번은 또 이게 모르면 안 돼요. 16번은 문제는 진짜 멋있어. 이 유형, 문제 나온 스타일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답은 쉽게 나옵니다. 해볼까요? 자, 물질 자체에 산소가 함유되어 있어.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도 저마원만 있으면 연소 폭발이 가능하다. 무슨 위험물이야? 그렇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산소 공급해 주는 거야. 뭐라고 써있냐면 물질 자체에 산소가 함유되어 있대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오류 위험물. 그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는데 그냥 한번 가볼게요. 연소 속도가 빠르고 폭발적이다. 에이씨, 이런 거 뭐 어떻게 풀어 이걸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열, 충격, 타격, 마찰 등에 의해서 폭발할 위험성이 높으며 강산화제 또는 강산유에 접촉 어쩌고. 솔직히 밑에 있는 지문들은 문제 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하네. 뭐 이 정도잖아. 그런데 위에 있는 문장이 결정적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물질 자체에 산소가 함유되어 있는 위험물이래잖아. 이건 오류 위험물밖에 없습니다. 그 오류 위험물 찾읍시다. 답은 몇 번?
1번이죠. 유기과산화물. 자, 나머지 볼까? 그럼 이황화탄소는요? 이황화탄소를 의외로 잘 모르더라. 이황화탄소. 사료위험물 특수인화물이잖아. 사료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 알겠습니까? 디에틸 에테르하고 이황화탄소. 제가 뭐 인화점까지 다 외우라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과염소산. 과염소산. 육류위험물. 그리고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요건 인류위험물. 삼형제. 삼형제. 내가 사실 생각 같아서 이거 지정수량까지 지금 다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꾸 눈들을 다 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지? 자, 이거 인류위험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삼류위험물.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알겠습니까? 답은 그래서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참고로 여기 나오는 거 지정수량까지 다 공부해 놓으세요. 공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17번은요.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데 야, 이 정의가 놀라운 게 요게 그 작년에 나왔던 소방안전교육사 있죠? 소방안전교육사 문제하고 이 정의가 똑같아. 그 내가 얘기했잖아. 기출문제는 자기네들끼리 계속 활용을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간부고생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중에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를 구성할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니? 불활성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거기다가 질, 아, 이 기억납니까? 질소까지는 넣어주죠. 뭐는 아니지? 염소는 요게 할로겐원소죠. 염소는 여기 있잖아. 이 염소는 대표 중에 할로겐원소야. 이거는 불활성기체라고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거죠. 기억납니까? 우리 왜 불활성기체는 뭐 있다 그랬어? 헬륨, 네온, 아르곤 있다 그랬죠. 근데 헬륨하고 네온이 너무 비싸서 안 쓴다 그랬잖아. 써도 되긴 돼. 근데 헬륨, 네온 일단 빼봐. 일단 여기는 있어요. 헬륨, 네온, 아르곤. 그리고 요게 헬륨, 네온이 비싸니까 요 대용품으로 쓰는 게 뭐라 그랬지? 질소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다 들어가 있네. 물론 정의를 외워서 푸셔도 좋지만.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18번은요. 우리 교재 39페이지에 있거든요. 적중이야 적중. 왜? 소방학교 교재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거든. 그래 뭐 물어봤어요? 화학적 폭발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 빼는 게 좋아? 제가 화학적 폭발의 예를 외우라고 한 적은 별로 없죠. 뭘 외우라 그러지? 물리적 폭발을 외운 다음에 빼라 그러잖아. 증기 폭발, 수증기 폭발, 보일러 폭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납니까? 금속선 폭발 이런 거 빼면 돼. 간부고생 문제에서는요. 이 폭발 종류를 한 해도 빠짐없이 맨날 내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이거 잘 봐두세요. 알겠습니까? 뭐 빼면 되지? 분해하고 중합은 세트예요. 분해 폭발, 중합 폭발은 화학적 폭발하고 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둘이 같이 다녀. 그리고 뭐 있지? 산화 폭발 있죠? 하나만 더 적어볼까? 촉매 폭발. 촉매 폭발. 딱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이 4개입니다. 그게 소방학교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4개. 알겠습니까? 적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증기 폭발은 대표적인 물리적 폭발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19번은요, 저거네요. 저기 관계법규 문제네요. 무창증 정의. 자, 무창증 그냥 바로 이거 문제 들어갈게요. 자,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50cm 이상인 원이 4접. 정확하죠.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얼마? 창턱이 밑에가 얼마? 제일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0.8m 이내면 너무 낮아. 1.2m 이내. 알겠습니까? 1.2m 이내. 그래서 답은 2번. 이건 뭐 내가 설명해드리기가 그런 게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20번. 20번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또 잘난 체한다고 그럴까 봐 그러는데, 이거 작년에 우리 그 파이널 모의고사 이제 오늘부터 할 건데, 오늘부터 하는 내용 그 문제랑 똑같았어요. 이 방식까지 똑같아서 소름 돋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자랑하려고 문제 그대로 남겨놓으려고 그랬는데 뭔 소용이 있냐. 이미 나와버렸는데.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문제를 좀 바꿨어요. 바꿨는데 좀 아쉽더라. 이거 내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이게 교수님들은 원래 소수점 나오는 거 싫어해. 소수점 나오는 거 싫어하는데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 2 곱하면 돼.
그 2 곱하면 이게 정수로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곧 못 찍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다 더하라고 하면 돼. 그렇게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정확하게 나왔어. 이게 고등학교 애들 내신 문제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적중했죠.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물질까지 적중했던 이유가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애가 두 개야. 에탄 아니면 부탄이에요. 걔네가 두 개가 소수점이 나오거든. 그럼 솔직히 생각해봐. 교수님도 에탄 낼 것 같아? 부탄 낼 것 같아? 부탄을 내지. 왜? 일상생활에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내지 않을까? 몇 번 연습해줬어. 작년에 풀었던 사람들 알아요. 정확히 적중했지. 그럼 어쩌라고요? 간부부생 시험인데. 그게 안타깝다는 거야. 우리 시험에 적중했으면 막 난리가 났겠지. 애들 막 소름, 개소름 막 이렇게 난리 났겠지. 근데 하필이면 간부부생 시험이야. 보면서 뭐라고 해? 적중했잖아요.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러겠지. 그지? 짜증나. 자, 부탄 이거죠. 부탄은 4개, 10개. 이거를 완전 연소시켜요. 완전 연소하려면 산소, CO2. 근데 내가 얘기한 게 이거 연습해놔요. 이런 문제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분명히 우리 시험에도 응용해서 또 낼 수 있어요. 또 낼 수 있어. 괜찮아. 뭐 또 낸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슷하게 내면 되지. 알겠나요? 뭐 여러 가지 응용 패턴은 있습니다. 근데 요령만 알면 되죠. 자, 어떻게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 이제 2가 써 있을 거거든.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 방법대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방법대로 먼저 하자. 첫 번째 개수 맞출게요. 4개니까 4개. 10개니까 5개.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하니까 몇 개예요? 8개. 요렇게 하니까 몇 개예요? 5개. 총 몇 개입니까? 13개죠. 그러면 얼마를 곱해줘야 13개가 되느냐 이 얘기잖아. 6.5가 되겠죠. 6.5에다 2를 곱하면 13개가 되거든. 산소 개수 맞추는 거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오른쪽에 13개가 있으니 왼쪽에도 13개가 있어야 되는데 6.5개가 있으면 13개가 되거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없어요. 이 산소 원자를 어떻게 6.5개로 자릅니까? 이걸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교수님들 이런 거 싫어해. 그래서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쓰는 방법이 뭐지? 얘를 날려버리려면 앞에서 2를 곱하면 돼요. 요거 이제 고등학교 과학 문제가 이런 식이거든. 자, 그럼 여기다 2를 곱한다? 2를 곱하는 순간 얘가 얼마가 돼? 13. 얘도 2 곱해줘야 돼. 8개, 10개. 이거예요, 이거. 이거 더하면 얼마 됩니까? 3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ABC를 더하라고 하는 것도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건데 저게 장점이 뭐냐면 저렇게 하면 찍지를 못해 애들이. 왜? 뭐 하나는 대충 찍을 수가 있거든. 숫자 막 주관식도 찍는 애들 있잖아. 그죠? 저걸 다 더하라는데 하긴 그런 애들은 더하라고 해도 찍겠다. 근데 정답에 근접할 수가 없지. 이해됩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21번은 내가 보기엔 그냥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21번은 정말로 이건 감으로 풀어야 된다. 우리 책에도 있긴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하기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말 이상하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세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라고 나와 있어 책에. 거기에 없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자, 1번 봐봐. 모르면 이럴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돼. 1번 보세요. 고온에 노가 설치된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고온에 노가 용광로. 뜨겁지? 그냥 헤드가 무조건 녹아. 그냥 설치하고 용광로 설치하는 순간부터 비 온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돼? 안 돼? 고온에 노가 설치돼 있으면 헤드가 계속 녹는다고.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여기는 그냥 막 비 오는 거야. 이해돼요? 일단 안 돼. 자, 두 번째. 이거 어떨 것 같아? 못 써요. 얼어서. 알겠습니까? 1번, 2번은 상식적으로 웃기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이거 2번은 설치하면 안 돼. 안 나와. 얼었어. 알겠어요? 자, 세 번째. 이게 어려워.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 높이가 20m 이상이야. 너무 높아. 20m 이상? 야, 헤드가 100m쯤 있다고 생각해봐. 불 났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녹아. 20m 이상 올라가 버리면 안 녹아요. 헤드가 너무 높아서. 심지어 우리 예전에 한번 했잖아. 연기 감지기도 20m 이상은 안 달아. 왜냐,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아. 열기 같은 게. 그러니까 20m 이상은 너무 높아서 안 돼. 그러니까 1, 2, 3번이 지금 다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4번은요?
펌프실이나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건상기실인데 여기는 기계를 쓰거든요. 펌프 같은 거. 여기다 물 뿌리면 감전돼서 죽어요. 알겠습니까? 특히 엘리베이터 건상기실 같은 게 기계실이야, 기계실. 여기다가 함부로 물 뿌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1, 2, 3, 4번이 다 안 되는 거야. 뜨거워서 저 헤드가 녹든지 얼어서 못 쓰든지 전기가 있든지 너무 높든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답은 5번일 거야. 간보고생 시험 하는 애들은 아마 요 정도 상태에서 막 찍었을 거야, 보통. 그럼 5번은 왜 틀릴까요? 5번이 어렵지. 자, 천장이나 반자 중에 한쪽이 불연재료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1m 미만이어야 돼요. 양쪽이면 2m인데 한쪽이면 1m 미만이야. 씨발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외우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이것까지 외워서 풀기는 힘들어. 써놓으려면 써놓는 것도 괜찮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1, 2, 3, 4번 아 그렇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낫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어쨌든 5번이에요.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다, 내 생각에는. 우리 책에도 있긴 있다. 근데 이걸 다 외워서 풀기는 거지 같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22번은 제가 맨날 말했던 그거네. 올해 예상 문제 중에 하나. 뭐? 이산화탄소 농도 계산하는 거. 이거 우리 시험에 계속 제가 계산 문제, 예상 문제로 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해볼게요. 밀폐된 구획 공간에서 이산화탄소방. 이게 너무 문제가 좋은 게 딱 소수점 문제로 냈어요. 소수점 문제.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딱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잘 봐주세요. 이거 공식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런 느낌으로 가라 그랬죠, 공식. 그 맞춤형 강의지. 수학을 싫어하는 수포 학생들을 위한, 그지? 딱 요 느낌. 공식이 요런 느낌으로 간다고. 알겠습니까? 자, 어떤 느낌이지? 첫 번째, 네모가 처음 산소량이죠. 근데 봤더니 문제 되게 불친절한 것 같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산소가 없나요? 이러면 안 되겠지. 그냥 우리 일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얼마? 21%로 봐야죠.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너 산소가 21%인 건 알지? 간부부생 시험 이 정도로 불친절해. 알겠습니까? 그러면 얼마? 21로 놓으세요. 21.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똑같이 21 놓지. 자, 그리고 여기 별표가 뭐지?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산소 농도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100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대충 계산이 어떻게 돼? 21분의 11 곱하기 1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해돼요? 내 생각에 그냥 찍어보면 이거 50% 언저리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몇 번일까? 5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엔. 알겠습니까?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 실제로 계산해보면 52.38%가 나오는데 대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단 소수점을 올림 처리하래. 이거 그냥 올려버리래, 위로. 알겠습니까? 왜? 좀 많이 넣어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50.38이니까 뭐 반올림해서 뭐 없애고 하면 오히려 모자라. 그냥 올려버리라는 얘기는 53% 정도 집어넣으면 얘는 불이 무조건 꺼진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인데, 이 봐봐. 소수점 올림 처리한다라는 거, 왜 올려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반올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무조건 올려. 그러면 이산화탄소 양이 넉넉하기 때문에 불이 꺼진다, 이런 뜻이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알겠습니까? 반올림이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 3이니까 4, 4, 5, 2 해가지고 없애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없애버리는 순간에 안 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올리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답은 어쨌든 몇 번입니까?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23번 봐봐. 자, 이거 문제 딱 안 보고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거 여러분도 안 보고 생각해 봐. 여러분도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거 보세요. 육류위험물이죠. 육류위험물.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애가 있을 거야. 누구 있어?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육류위험물 뭐 있어? 뭐가 있죠? 뭐 이러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곧 시험 봐야 되는데. 육류위험물 뭐 있니? 과염소산, 질산, 과산화수소가 있죠. 자, 네가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육류위험물에서 뭐 물어볼 거 있어요, 도대체? 첫 번째, 자, 육류위험물 특징. 얘는 불에 안 타죠. 불에 안 타지만 타는 거 도와주지. 뭐라고 불러,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산화제라고 하죠. 산화제. 산화제라고 하잖아. 강산화제. 맞습니까? 자기 자신은 타지 않는데 남이 타는 거 도와주잖아. 맞아요? 이 몸에 튀면 어떻게 돼? 안 좋겠지. 뭐 얘가 막 안 좋은 증기 같은 거 나오겠지. 다 거지 같잖아. 여러분들 육류위험을 하면 내가 맨날 강조했던 게 뭐야? 과염소산과 질산은 산성물질이죠. 염기성 물질과 물하고 만나면 발열한다. 과산화수소는 발열 안 한다. 물에 잘 녹는다. 물보다 무겁다. 몸에 튀면 안 된다. 맨날 그 얘기 해줬잖아요. 맞습니까? 공감해, 안 해?
또 나도 그럴 거 아니야. 초석이 안 해주고 해줬대. 아, 해줬잖아. 알겠습니까? 볼게요.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불연성 물질로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한다. 맞아요?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우리 공부한 거 떠오르겠어? 아, 우리 진짜 시험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자, 두 번째,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 시험장 같이 따라가 줄 수가 없어서 그래. 거기 서 계신 분 누구시죠? 제가 보입니까 혹시? 고스트 소방왕입니다. 3번 영어인데요? 아, 미안하다 뭐 이러고 있어. 근데 3번 틀린 것 같으신데요? 나 원래 영어 못해 뭐 이러고 서 있겠지. 이해 안 되잖아. 그랬다고 우리 알죠? 5년 뒤에 다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안 된다니까.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나를 머릿속에 넣고 가라고. 아, 내 얼굴 말고, 씨발, 뭐 이러지 말고, 알겠니? 생각나, 이러. 얼굴 말고 내 소방 지식을 넣고 가라고. 자, 1번 맞잖아. 2번 보세요. 증기는 유독하며 부식성이 강하다. 맞잖아. 몸에 튀면 진짜 꽃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죠? 세 번째, 물과 접촉하는 경우 모두 심하게 발열한다. 어때요? 과산화수소 아니라고 내가 10번도 넘게 말했습니다. 그죠? 답 3번이에요. 이런 거 그냥 금방 푸는 거야. 자, 네 번째, 비중이 1보다 크면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왜 질산을 계속 섞으면 물의 비중이 커지잖아. 그러다가 1.49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뭐라고 한다 그랬지?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4번도 옳은 얘기고, 마지막에 또 있잖아.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정확하죠? 사실 1번하고 5번이 세트죠, 지문이. 자기 자신은 타지 않지만 남이 타는 걸 도와준다, 이 얘기잖아. 이해됩니까?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육류위험물은 변함이 없어요. 시험은 맨날 답은 뭐가 나온다? 근우무 과산화수소. 얘는 물하고 만나도 발열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오답으로 만들기가 좋아. 그럼 애들이 그러겠지. 왜 맨날 문제를 똑같이 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문제거리가 되니까 그래. 제가 왜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설명해 드렸냐면, 저는 출제자의 시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가 비슷할 수밖에 없지. 오늘 이제 모의고사반 풀이할 건데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맨날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올 거야. 왜 그럴 것 같아? 결국 시험장에서 걔네들이 나올 테니까. 정말 거지같이 얼토당토한 문제 백날 풀어보세요. 그 시험에 안 나와. 교수님들이 막판에 가서 마음을 만약에 달리 먹는 순간에 끝장이야. 여러분한테 그래, 니네가 뭐 이것저것 잘 푸니까 이제는 좀 독특한 거를 풀어서 우리가 마지막 나오는 하나를 맞춰볼까? 거기에만 온통 신경 쓰다가 나머지 19문제를 다 놓친다고. 알겠습니까? 그냥 비슷한 문제 계속 반복해가지고 실수 줄이고, 그냥 여러분들 흔한 문제 18, 19개를 맞추세요. 한두 개 정말 이상한 문제 틀려도 돼. 그거 틀려도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 지장 없으니까. 왜? 우린 그냥 평범하고 아주 그냥 평이하고 스탠다드한 문제 18개, 19개를 다 맞췄으니까. 그럼 합격하는 거야. 이해돼요? 대신에 아주 신기한 문제 한두 개를 맞추면 누가 좋아? 그걸 적중시키면 누가 좋아? 교수님이 좋은 거야. 니네가 좋을 건 별로 없지. 봤냐? 내 거의 뭐 신기가 이걸 맞췄다. 근데 교수님 그거 정말 나왔더라고요. 맞췄어요. 나머지는 8개 틀렸어요. 뭐 이런 망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뭔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장을 해요. 항상 나올 만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맨날 그 뭐 봉투 모의고사 하다보다 이상한 거 막 풀었잖아. 근데 마지막에 간부부생 문제 딱 뚜껑 따고 봐봐. 나오는 건 항상 어때? 비슷비슷한 게 나와. 대신에 유형이 조금씩 바뀌겠지. 이해하겠습니까? 마지막 준비도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간부부생 풀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해서 어쨌든 23번의 답은 3번이다 보시면 되겠고, 24번은 우리 교재 187페이지 나오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맨날 그림 그려 설명해 준 거잖아. 아, 이런 거 우리 시험에 좀 나오라고 해. 리타딩 챔버 이런 거 나오지 말고. 알겠습니까? 리타딩 챔버가 나와가지고 보세요. 맨날 설명해 준 건 난 이거였는데 뭐야? 수온 상승 방지 무슨 배관? 순환배관이 순환배관. 기억나요? 그거 있잖아. 릴리프 밸브가 달려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는 순간에 바로 밸브 열리면서 뜨거운 물 빼버린다 그랬잖아요. 수온 상승 방지 뭡니까? 순환배관. 맞습니까? 자, 한번 볼까? 연성계 수업시간에 한 적 있죠? 토압 흡연진 기억나요? 흡입체계는 연성계나 진공계 측정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측정하는 장치라 그랬지? 두 번째, 물올림 장치는 그냥 여러분들 느낌 딱 잡으세요. 물올림 장치. 중간에 펌프 같은데 이 펌프에 물이 안 차 있잖아? 그러면 펌핑이 안 돼. 뭐 생각하면, 야, 여러분들은 근데 어린 친구들이라 혹시 이런 거 알아? 펌프질 해봤어요? 펌프질? 펌프질 할 때 물을 한 바가지 넣는다. 그리고 나서 펌프질 해야 물이 올라와.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마중물. 그게 뭐냐면 그 펌프를 그냥 이렇게 하잖아.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물이 안 빨아들이는데 마중물 한 바가지 딱 집어넣잖아. 그 갭을 메워요.
갭을 메우면서 펌프질하는 순간에 물이 쫙 빨려서 올라옵니다. 그 장치가 바로 물올림 장치야. 그렇대 그냥 물 올려주는 장치래. 세 번째, 압력 챔버가 바로 그거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챔버 기억나죠? 뭐 있잖아, 그 펌프 돌려주는 애. 이게 옆으로 빼서 100리터 이상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자, 네 번째, 됐고 순환배관. 스트레이너. 멋있어요. 스트레이너. 여각이 걸름망을 우리가 스트레이너라고 해. 근데 이런 거 좀 찍지 말라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 읽어봐. 수온 상승 방지, 연성계, 물 올림 장치, 압력 챔버. 압력은 아닌 것 같아. 순환배관, 이게 순환시키는 거. 스트레이너. 오, 예, 5번 딱 잊으라죠. 뭔가 있어 보이거든.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있어 보이잖아, 되게. 스트레이너. 와, 뭔지 뭔가 이거는 순환시키는 느낌이야. 순환이 아니라 순환배관이요. 막 수온을 상승을 방지할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야, 이런 거 좀 함부로 찍지 좀 말라고. 알겠습니까? 어쨌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 그렇잖아요. 영어에서 같은 뜻의 어휘 고르라고 하잖아. 잘 모르면 읽더라. 단어 4개를 막 읽어. 그러다 자기 입에 제일 읽는 거 찍어. 피가 미국 놈도 아닌데 읽는다고 답이 나오냐 그게. 근데 읽어봐. 왠지 3번이 입에 와서 짝짝 붙는데 스트레이너 뭐 이러고 있어. 틀려. 그런 다음에 답은 얼토당토게 1번이고 뭐 이런 거잖아. 내가 옛날에. 자, 볼게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요게 바로 그거죠. 제가 맨날 강조했던 그거.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꽂힌 감지기다. 그때 감지기 나왔네. 근데 진짜 간부부생이 좀 너무 빤한 게 그 옛날에 보상식 나왔거든요. 옛날에 이게 뭐야? 근데 물어본 게 보상식이야. 근데 보상식밖에 물어볼 게 없어. 다른 거 나오면 문제 난이도가 뚝 떨어지거든. 에라 씨발, 그럼 보상식 물어보는 김에 앞에 거 다 물어보자. 뭐 이렇게 된 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 연습 다 했죠.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해드리잖아요. 볼게 뭐라고 돼 있나? 일정 상승률. 이 말 나오면 뭐야? 그 연습한 대로 해봐. 일정 상승률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작동하지. 차동식.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됐습니까? 자, 그런데 1국소 뭐죠? 스포트형. 그럼 답 3번이야. 1초 만에 나온다니까 답이. 알겠습니까? 차동식 스포트형.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감지기죠. 차동식 스포트형.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1국소. 니은도 스포트형인가 보다. 그지? 1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잖아. 일정온도 이상이래. 뭐야? 정온식 스포트형.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 두 감지기 성능을 겸한 것으로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작동하면 화재 신호가 울리는 거 뭐라고 합니까? 보상식 스포트형이라고 하죠. 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 조금 까다로운 걸 제외하고는요 거의 무난했어요, 시험 자체가.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한 오답은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계속 이제 슬슬 이제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가 됐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공개되는 시험 문제는요 답만 딱 줘요. 답만 줍니다. 답만 준다는 얘기는 뭐야? 네가 답만 봐도 이거 왜 이런지 알 수 있다 라고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평이하게 내요. 평이하게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답이 딱 뭐 몇 번이게끔 딱 내요. 그런데 문제를 거지같이 내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해설이 엄청 필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질문해. 어제도 어떤 애가 있어. 뭐 계산 문제 같은 건데, 야 이거 답이 저희가 생각엔 이거에서 이렇게 비례잖아요. 비례니까 2번 아닌가요? 그렇지. 저도 2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뭐 가로가 얼마 증가하면 세로가 이렇게 돼서 4번이래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야. 왜? 그걸 구구절절 설명을 해줘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정말로 이상하고 거지 같은 오답을 파는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다. 공개 문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답은 네가 틀렸어. 왜 2번이지? 다시 읽어봐.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문제가 어떻습니까? 아주 오류가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풀 때는 아주 이상한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문제 틀렸어. 근데 그 문제가 너무 지문이 이상해. 그럼 그 지문 버려버리고 그 전체 개념을 다시 공부하세요. 그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여러분도 이번에 간부부생 문제 풀어봐 느끼겠지만 항상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좀 새로운 형태로 나오는 것 뿐이야. 내가 맞추는 건
기억나면 맞추는 거고 기억이 안 나면 맞추는 거지. 이게 욕심이 너무 커져가지고 한번 엿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내잖아요. 별로 여러분들한테 득될 건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좋은 어떤 그 개념들이라든가 뭐 이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걸 그러면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시험장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참고로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는 만약에 푸시다가 모르겠으면 저한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질문하셔도 상관없는데, 다른 교수님들 문제는 제가 어떻게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에이,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분명히 나한테 배웠는데 그 교수님의 문제를 풀었어. 나의 지식으로 그 문제를 풀었는데 안 풀렸으니까 나한테 질문했겠죠. 그럼 먼저 해설지를 보세요. 해설지를 봤는데 이해가 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근데 해설지를 봐서 이해가 안 되고 나한테 들고 오면 나도 이해가 안 될 거야, 분명히. 왜? 내가 알려준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푼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읽어봤더니 예를 들어가지고 나도 이상해. 그럼 내가 이 교수님 생각을 빙의를 해가지고 이 교수님 입장에서 이걸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교수님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거든.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자, 뭐 문제 하나 들고 왔어요. 모르겠어, 나도. 그래가지고 막 나름 생각해서 야, 내 생각에 그럼 이게 이 교수님이 이걸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요렇게 하신 게 아닐까? 아, 그런 것 같다. 보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왔어. 그 물어봤대, 그 교수님한테 직접. 그때 뭐라고 왔어? 오타래. 오타래, 문제가. 미안하대. 이해돼요, 뭔지? 그러니까 나 혼자, 우리 둘이만 혼자 고민했던 거지.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들이 내는 문제 있죠? 그거에 대해서 만약 막히는 게 있으면 내가 아니라 그분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 왜냐면 그분이 출제자의 의도가 있을 테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뭐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야 우리가 혼란을 제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식으로 공부하라는 거야. 왜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내 거 이외에 많은 문제를 접할 텐데 항상 문제 접근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총평은 어떻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다시 나온다. 그럼 우리는 자꾸 이상한 문제를 파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에서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게끔 하자. 그리고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면 우리 이제까지 우리 기출문제 풀으셨죠? 거기 나와 있던 공개되는 기출문제들 지문 있죠? 그 지문들을 단 하나도 모르는 게 없게끔 다시 숙지하자. 왜? 보셨겠지만 어때? 문제 나오는 패턴이 어때요? 그 단골 손님 오셨던 그분이 또 오시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벗어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한 수 배우는 거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구나. 나도 한 수 배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모쪼록 뭐 여러분들 이제 오셔서 좀 긴 시간 거의 뭐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 열심히 해서 꼭 올해는 합격합시다. 알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